저희가 오늘로서 이제 이 비엔날레 행사를 모두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입장에서 부산 비엔날레 전시를 어떻게 기획을 했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가져야 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전문가와 또 그리고 시민 학생분들과 의견을 좀 나누고 이 행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역사문화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찍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은 역시 문화재겠죠. 문화재이지만 최근에는 이 문화재뿐만 아니라 예술문화, 역사문화, 생활문화, 공간문화에까지 이런 어떤 이 문화에 대한 내용들을 모두 어떻게 보면은 이 역사문화자산이라고 일단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역사문화자산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이 부분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환경 전체가 아마 여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부산에는 이러한 자산들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연, 도시 건축에 대한 부분들, 뿐만 아니라 야간 및 경관에 대한 부분들도 아마 우리가 부산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자산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비스문화마을, 감천문화마을, 비스문화마을 이르기까지 부산에 있는 이러한 삼복도로 지역 아니면 부산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어떤 주거의 모습들이 지금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제시장뿐만 아니라 다가치 시장 등 재래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 부산을 찾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의 어떤 이러한 자산으로 지금 쓰이고 있죠. 최근에는 이런 공공건축과 도시공원들도 우리의 이 도시적인 어떤 자산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역사를 다루는 입장에서 볼 때는 뜬금없다고 생각하지만 부산을 오시는 모든 분들이 아마 이 용궁사를 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 용궁사라고 하는 이 절이 역사적으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냐라는 것들은 차치하고라도 부산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자연 환경과 종교라는 어떤 이러한 색채를 가지고 그 지역의 어떤 이러한 독특한 공간과 건축을 선보임으로써 아마 부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관광 자원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두리링이라고 하는 현대적 어떤 건축 공간 그리고 이 모뉴멘트라는 어떤 건축 자체도 이 도시를 상징하는 하나의 어떤 그 자산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죠. 실제 우리가 이제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런 부산만이 가지고 있는 도심 내에 이런 컨테이너 터미널이라든지 또 야구의 도시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스포츠 공간들도 우리 도시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 특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저희가 비엔날레 주제로 삼았던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부산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과 특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부산이 가지고 있는 시간 그리고 이러한 시간들의 축적이 쌓여 있는 역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부산 비엔날레 건축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부산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역사적인 시간들 속에서 성곽 도시 부산이라는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오는 성곽 유적들을 중심으로 하는 부산의 역사적인 공간과 건축적인 특성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아마 일제 강점기 때의 동네 읍성의 전통 건축과 아마 일제 이런 건축들이 이게 혼종하고 있는 이런 기록 사진이기도 합니다. 부산 진성에 있는 이 부분들의 지금 마을을 보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초량외관이라고 하는 지역은 용두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시대 때 어떻게 보면 일본인 마을이 부산에 존재했던 그리고 이후에는 아마 이러한 공간들이 부산의 어떤 이러한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주제를 잡았던 것은 이 계양도시 부산이었습니다. 1876년에 우리가 부산이 강화도 조약에 의해서 이 부산이 개항이 됨으로써 최초로 세계의 우리 부산 항이 세계 항구로 이렇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개항과 더불어서 부산에 있던 이러한 그 북한과 남한에 있던 이러한 공간들은 어떻게 보면은 한정된 공간에서 가장 먼저 외국의 그 문물들을 받아들이고 또한 우리의 문물들이 이렇게 해외로 이렇게 알려지는 하나의 창구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은 공항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겠지만 이 당시까지는 아마 우리 부산에 있는 이 항구가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어떤 그 항구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 부산적인 그 특성들이 한편으로 보면은 지금에까지 부산이 가지고 있는 도시의 개방성 내지는 어떤 문화의 창조성이랄까요? 새로운 문화와 우리 문화들을 융합해 나가는 데 있어서 부산이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큰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냐. 지금 이제 개항이 되고 난 다음에 부산은 지금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초량 일대에 있었던 차이나타운이죠. 지금의 차이나타운의 청관거리지. 그리고 이 용산 일대를 중심으로 했던 일본인 그 조개지, 그리고 그 사이에 영선산을 중심으로 했던 각국 조개지, 그리고 영도 쪽에 있었던 러시아 조개지. 이런 조개지들은 결국 어떻게 보면은 이런 개항 도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어떤 이 조개지들이 어떻게 보면 자주적으로 이것이 변해갔다 그러면은 이러한 어떤 지역이 대부분 지금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용도산에서부터 해서 지금의 부산역 일대에는 아마 외국인 마을들이 이렇게 조성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지금 조개지란 표현하고 거류지란 표현하고 두 가지 어떤 표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거류지란 표현들은 어떻게 보면 국제 조약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역시 조개지라는 표현이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들을 조개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 보면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일본인의 어떤 영향에 의해서 일본인의 어떤 서류들을 보게 되면 이 지역들이 일본인 거류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혼돈되어서 쓰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북한을 중심으로 이 지역들은 이렇게 해외로 열린 어떤 공간이었다라는 것들이 아마 이 지역의 특성이 아니었을까. 실제적으로 이게 1876년에 개항과 더불어서 수많은 조약들이 이때부터 1910년 즉 한일 병탄이 일어나기까지의 수많은 어떤 조약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조약 속에는 실질적으로 도시 공간이 변해나가는 그리고 이 속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 이렇게 침탈했던 그 과정에 대한 도시 건축적인 내용들이 상당 부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학자는 여전히 이 근대의 어떤 이런 조약들에 의해서 초량 외관의 때의 어떤 이런 조약들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그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최근 이제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많이 보고 있는 내용들이 1876년 개항과 더불어서 이러한 어떤 그 1910년까지 조약을 맺어가는 동안에 도시 건축적으로 어떠한 변화 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한편으로 보면 우리는 너무 몰랐다. 솔직한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미 1876년에 개항과 더불어서 부산항 일대의 해도에 대한 해양 청량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내용들이 그 조약 비문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조약 우리가 이제 1905년에 외교권이 뺏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물론 외교권이 뺏겼다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 사이에 있었던 도시 건축적인 변화에 있어서 그들이 가져간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땅을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일본의 조개지라고 땅을 그들끼리 스스로 사고 팔 수 있는 조약까지도 간에 다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모르고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시기적으로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1876년 부산이 개항이 되었고 그리고 1905년에
외교권이 뺏겼고 1910년에 우리가 병합이 되었다 이렇게만 얘기는 하지만 이거는 피상적인 어떤 이런 결과론적인 얘기고요. 그 사이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어떤 사건들과 우리 부산의 어떤 도시와 건축의 공간들을 살펴볼 필요는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 이런 이 부산의 풍경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몇몇의 사진이고요. 이 사진들은 이번 저희가 이 비엔날레 전시를 하면서 이러한 사진뿐만 아니라 관련된 자료에 대한 아카이빙들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북항에 지금 그 도면은 지금 우리 이 벽체 바로 뒤쪽에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만 최초의 부산의 북항의 해안선이고 수계선들입니다. 그리고 이 수계선들 속에서 북한의 역사가 매립을 통해서 북한이 바뀌어 나가는 것이 아마 우리 근대 도시 이 부산의 북한의 모습이 아닐까. 즉 지금 이 모습에서 시작을 해서 이 이후에 부산이 변해가는 해안선의 변화가 곧 우리 이 1876년 이후에 150년 앞으로 이제 150년쯤 되겠죠. 이 부산이 변해나갔던 어떤 이런 시기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저는 해안선의 변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합니다. 거기에 관련된 이러한 사진들이고요. 거기에 있었던 건축 이런 모습들입니다. 이 도면은 북한이 지금 그리고 매립되어 나가는 과정에 대한 도면들입니다. 여기 보시는 게 1부도, 2부도, 그리고 여기가 지금 매축지 마을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영도대교가 이렇게 놓아진 걸 봤을 때는 1930년 이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자갈치 일대의 남항 매립공사에 대한 얘기들, 즉 부산항에 이런 어떤 해안 매립과 더불어서 해안에 대한 어떤 선들이 바뀌어나가는 과정들을 쭉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910 어떻게 보면 5년 이후부터 이 일본인들이 부산의 초강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조선의 정부 아니 그 당시에는 이제 대한제국 정부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죠. 대한제국 정부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 상태에서 도시와 건축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는 이 흔히 얘기하면 국어 이런 정비 사업들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 국어 정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요즘에 얘기하면 이게 도시 정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찍이 어떻게 보면은 1900년대 초부터 이 지역에는 일본인들이 주도했던 도시계획 사업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부산의 변해간 모습들은 여기에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결과로서 이제 우리가 주로 얘기했던 것이 이 시기에 있었던 이제 건축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부산역의 모습이었다고 얘기를 하죠. 사라진 역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번에 전시를 하면서 이 부산역에 관련된 자료나 도면들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위에 2층에 지금 전시되어 있는 이 도면들은 국가기록원에 있는 도면이고요. 그 국가기록원에 있는 도면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적인 시설이 아니고는 이게 도면이 남아있지 않다. 근데 그럼 부산역은 국가적인 시설이 아니었냐?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남선철도 주식회사 그리고 이 철도 주식회사에서 그 당시에는 모든 것들을 다 처리를 했기 때문에 역사에 관련된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국가기록원에 남아있지 않고 아마 이 철도를 관련했던 우리가 이제 만주 쪽에는 만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철도 주식회사에 관련된 자료들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아마 철도청이 이어받았을 것 같은데 사실은 철도청에서 이 자료들을 지금 확보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 자료를 좀 확보할 수 없었다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잘 아시는 부산 세관의 모습이죠. 역시 이제 초창기에 이렇게 보면은 일본이 우리 부산에 이런 건축적인 행위를 할 때 가장 아마 신경을 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본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당시에 대한제국 시민이랄까 국민이랄까요, 아니면은
우리 조선의 백성이랄까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선조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감을 보여주기 위한 제일 좋은 수단 중에 하나가 저는 건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건축을 통해서 식민지를 지배한다든지 아니면 식민 도시의 어떤 이런 문화의 풍경을 바꾸는 작업들은 흔히 서양의 식민지 정책에서도 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부산역 그리고 부산 세관과 같은 이러한 어떤 건물을 지었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이 생각했을 때 일본 양식의 신사라든지 아니면 일본 양식의 사찰이라든지 궁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 지어놔봐야 그 변별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변별력을 보여주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들은 역시 서양의 어떤 건축이나 아니면 이러한 구조물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랄까 아니면 그 웅장함이랄까 이런 걸 통해서 아마 지배를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 대표적인 방법들이 서양에 있는 고전주의 건축 양식을 가져와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이 건물이 이제 조선은행 부산 지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있는 한국은행이 있던 이 자리에 이 건물이 63년도에 지어지기 전에 있었던 건물은 이 건물입니다. 지금의 이 부산 한국은행 부산 지점 부산 본점이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이유는 이런 부산의 도시였던 공간에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무역도시, 항구도시였던 이런 성격들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무역 기능이었고요. 그 무역 기능을 어떻게 보면은 지원하고 이런 어떤 뭐라 그러죠 이게 뒤에서 배후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것들이 역시 금융 행위였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항구도시, 무역도시에 있어서 이 금융기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은행 이 부산 지점이라는 본점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개항지에는 대부분 이 조선은행들이 이제 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어떤 부분들이 지금의 63년도에 한국은행이라고 하는 이 건물이 지어지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계기를 아니면 그 동기를 이렇게 제공했던 것이 아마 이 건축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옆으로 이렇게 살짝 보시면은 저 건너편에 지금 우리 근대입상이라고 얘기하는 동측 건물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경남 도청사 같은 경우도 거의 같은 어떤 이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경남 도청 쪽 오게 되면은 이것들이 이제 서양의 고전 양식들이 이제 조금 변해가는 단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이제 붉은 이 벽돌조 건물이긴 하지만 이 건물은 어떻게 보면 관공서 건물이었다기보다는 이 건물은 병원으로 지어졌던 건물이기 때문에 관공서 양식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뭐 이게 조금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대구에 있는 경북대 병원하고 이 건물이 너무 닮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이고요. 경북대 병원은 경북에 있는 대구의 자해병원, 이 건물은 부산의 자해병원으로서 그 비슷한 시기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성격들이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대구에 있는 지금 이 경북대 병원은 이 대한민국 사적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부산 부청의 모습이죠. 그 당시 이제 흔히 얘기하면 이거는 이제 아까 저기 말씀드린 서양의 어떤 고전주의 건축 양식에서 조금 한 단계 더 나간 모던 양식이라고 저희들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피스형 모던 양식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붉은 조력조 건물이 가지고 있는 첨탑이라든지 아니면 양식이라든지 이런 장식들이 사라지고 말 그대로 아주 매끈한 평승하부의 이런 사각형 박스를 가지고 있는 건축들이 1920년대, 30년대 부산에도 선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동양 주식회사 건물이고요. 이게 이제 33년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 시기 때 건축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건축이 크게 변하는 시기가 세계적으로 볼 때는 20년, 30년대에 고전 양식이 이런 모던 양식으로 크게 변하는데 그 당시에
그 변화가 그대로 부산에도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영도대교의 모습이고요. 영도대교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실 것 같고요. 제가 설명드리기보다는 2층에 지금 올라가셔서 하나, 둘, 셋 영도대교를 보시면 건립 과정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잘 얘기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피난도시 부산이라는 것들이 또 한번 생각해볼 역사적인 큰 표면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1023일 동안 6.25 전쟁 기간 동안 부산은 대한민국의 수도 기능을 수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시 수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피난 수도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만, 이게 피난이냐, 임시냐, 이런 이 논란이기보다는 어쨌든 우리 동족사야 1023일 동안의 6.25 전쟁 기간 동안에 부산이 이런 부산이라는 공간이 어떠한 역할을 했습니까? 여기에 주목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수많은 어떤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피난 수도 유산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사실 이 몇몇 가지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은 이 피난 수도 때에 있었던 이 전쟁 유산이기는 하지만 엄격히 얘기하면 전쟁 유산이 직접적인 유산은 아니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군사적으로 전쟁을 하기 위한 유산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피난 수도기에 수도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시기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어떤 대한민국의 행정기능, 사법기능, 이 모든 어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기능들이 부산이라고 하는 이 도시 공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정부 첨사도 있었고 또 그리고 대통령 관저도 있었고 그리고 정부 기관도 여기에 모든 기관들이 부산에 포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사용했던 건물과 건축과 도시공간은 이게 전쟁을 위해서 임시 수도를 위해서 지어진 건축물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실제 이 부산에 있는 임시 수도 때, 피난 수도 때 유산들은 대부분 있던 것을 재활용하고 다시 썼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게 피난수도 유산이다, 피난수도 정부청사라고 해서 피난수도 정부청사를 새로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썼던 것들을 그 연료를 따져보면 대부분 일제강점기 때 건축물이었고 공공건축물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유산들을 이해하고 문화재를 이해할 때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문화재와 역사 유산의 어떤 편린들과는 분명한 어떤 차이점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부산 피난수도 유산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어떤 이러한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근데 이것들에 대한 유산들은 사실 우리 부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화재위원회나 어디로 이제 서울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유산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볼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이제 우리가 왕릉에 대한 문제도 여러 가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문화유산과 역사유산에 있어서 부산만이 가지고 있는 특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유산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의 그 어떤 차이점이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립하고 있지 못하면은 사실 이 유산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기는 저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도 없고요. 두 번째는 세계유산에서도 이런 유산의 사례는 지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산에 대한 부분들을 세계유산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 내용들을 습득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이 논리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 논리에 대한 얘기들이 우리 스스로 가치를 인정을 받고 또 그 가치를 만들어내야지만 비로소 그게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아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조금 이따가 이론적 배경을 통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관련된 유산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금명되고 있는 이 유산의 대부분들은 유행묘지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뭐 지금 이 유엔 워크하우스는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만 요 두 건물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건물들은 다 지금 일제강점기 때부터 그대로 썼던 건물들이고요. 이 중에서도 지금 이제 문화재에 대한 부분들도 보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이 일부들은 문화재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임시주도 정보청사 지금 동아대 스탁만물로 쓰이고 있는 이 그 유산은 등록문화재. 그 다음에 근대 역사는 부산식 기념물. 이게 부산식 기념물과 이게 또 자료하고 이게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있지만 일단은 부산식 문화재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캠프 하이리아에 있는 이런 이 부분들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 지금 이 부산지방기상청 같은 경우도 부산식 기념물 정도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엔구 뭐 사령부 이것도 지금 아니고요. 유엔묘지도 지금 등록문화재, 부경고등학교 등록문화재, 복평산 등록문화재, 한국전력 등록문화재, 성주수원지 등록문화재, 영도대교 기념물, 가덕도 등대 부산시, 청주교성당 등록문화재. 대부분들이 등록문화재 아니면 부산시 문화재. 이 중에서 이제 대통령 관저 정도는 이제 재작년에 이제 작업을 해서 대한민국 사적으로 인정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피난수도 유산 중에 사적으로 지정된 건 하나,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사적으로 지정된 건 하나, 나머지는 부산시 문화재 내지는 국가 등록문화재, 그리고 그것도 아닌 것들이 지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게 미지정 문화재니까 세계유산이 안 된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근대기의 산업유산에 대해서 이 사례들은 자국의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사례들도 세계유산으로 이게 등재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 유산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또 의미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거는 저는 논리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떤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이 정해진 게 아니고요. 이거는 논리 싸움인데 그 논리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이 최근 근대기 때까지의 부산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어떤 이러한 내용들이 아닐까. 그런 내용들을 다 모아서 크게 4가지 주제 11개 세션을 가지고 이번 부산 건축 비엔날레 전시를 구성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 건축뿐만 아니라 문화, 인물, 이제 생활, 역사에 관련된 것까지 부산에는 아직까지도 수많은 어떤 이러한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부산에는 임시수도 대통령 관저가 사적, 그리고 5개의 부산시 기념물, 문화재, 그 다음에 등록문화재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부분 근대기 때 부산에 존재를 하고 있는 등록문화재 내지는 이 문화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설명드릴 부분들이 국가 지정문화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방 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근데 국가 지정문화재가 있는 것이 이제 국보, 보물, 사적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거기와 이 문화재보호법하고 조금 다른 등록문화재법에 의해서 등록문화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국가에서 지정하지는 않지만 그 지역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부산시 지정문화재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부산시 지정문화재뿐만 아니라 시도 등록문화재 제도가 생긴 거죠. 그래서 국가 등록문화재가 되지 않더라도 지역에 있는 가치가 있다 그러면은 등록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들이 지금 열려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이제 사적 이상 아니면 문화재라고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행정상에 있어서 우리 행정상에 보시면 토지대장도 있고 건축물대장도 있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건축물들을 다룰 수 있는 법규적인 어떤 요건들이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보물, 사적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당시에 지적도라든지 아니면 건축물 대장이 조선시대께 없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가 지정문화재의 경우에는
이런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가치가 있으면 일단 지정을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등록문화재는 대부분 그 제도가 이렇게 보면 확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지정하는 어떤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등록문화재의 경우에는 법규적으로 맞지 않은 것들은 지정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부산 같은 경우에는 피난수기 때 어마어마한 그 법규에 맞지 않는 어떤 건축 행위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성마을이든지 감천문화마을, 우리가 잘 아는 소망마을에도 무허가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무허가, 지금 이제 소망마을에 가면 등록문화재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문화재를 지정할 때도 그게 무허가가 너무 많아서 지정을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했냐면은 남구청에서 거기에서 사실 소망마을 지금 어떻게 보면 소막사 하나에 30세대가 살고 있어요. 원래는 막사 하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피난 시기를 거치면서 다 분할을 해서 한 30세대가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70년대 후반에 이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작업을 해줬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그 30세대 중에서 한 20몇 세대는 양성을 한 거예요. 근데 나머지 세대는 그것도 모르고 계셨던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성을 못 느꼈던,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안 한 것들이 우리 비석마을에 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모아서 지금 등록문화재 등록을 시키자 하니까 문화재청에서 하는 얘기는 뭔가, 무허가를 시킬 수 없잖아요. 무허가를 문화재로 지금 등록한다는 건 법률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는데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부산을 깝깝한 거예요. 왜? 무허가가 너무 많아요. 법규에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사실 지금 소망마을에 있는 저 지금 막사에 단독 주거들이 들어가 있는데 저게 불법 증축된 게 너무 많아요. 이게 건물을 하는데 마당 앞쪽으로 증축했던 거는 대부분 불법 증축이에요. 그리고 그 골목길이 3m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의 건축법규로는 도저히 해결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러면 이것들을 문화재로 지정한다?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은 이 부산시나 아니면 이 문화재의 전체적인 어떤 제도에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일부두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실제 저 일부두나 이게 등록문화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필히 얘기는 소유자 동의서가 따라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일부두는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해수부나 이 부산 항만공사에서 동의 안 합니다. 그럼 저분은 동의를 안 하니까 이게 등록문화재 지정할 수 없다. 영원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부산시 사든지 내지는 유일하게 지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들은 부산시 지정문화재로 직권 지정은 이거는 부산시에서 너무 가치가 높으니까 이게 등록문화재가 아니고 부산시에서 부산시 문화재로 지정하겠다.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전쟁을 벌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노력이 없이는 사실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실 이 등록문화재라고 하는 법은 생긴 지 20년이 됐거든요. 근데 20년이 됐는데 사실 우리 이 문화예술사분들도 교육받은 분들은 좀 아시지 그 차이를 잘 모르세요. 그냥 문화재 이러면은 다 문화재인 줄 알고 등록문화재니까 국가에서 다루는 문화재니까 굉장히 이게 급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그냥 관리한다는 의미고 번호를 붙이고 있다는 의미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지역 사람들이 그 가치를 공유하고 인정할 때 그게 문화재가 되는 거지 우리가 번호 붙여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다고 해서 이게 문화재가 가치가 발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그 공유 작업들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미진하지 않을까. 더더군다나 부산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 얘기들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부산의 문화재를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좀 뼈아픈 얘기들이 아닐까. 자, 여기가 이제 이 경상남도 도지사 반사로서 이게 처음에 건립이 되었다가 이게 피난 수도기 때는 대통령 관저로 사용이 되었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임시수도 기념관으로 이렇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 2년 전에 부산시 문화재에서 이게 사적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이제 사적으로 바뀌게 됐던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 사실 부산시 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됐을 때 이걸 문화재 신청할 때 사적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문화재청에서 이 건물은 사적으로 인정을 안 해주셨어요. 왜? 원형 훼손이 많다. 그리고 이 훼손된 것들을 원형으로 돌려놓기 위한 이 원형 복구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많다. 이게 보통 이제 문화재청에서 이게 거부 의사를 낼 때 주로 쓰이는 이 문구입니다. 원형 훼손 그리고 원상으로 복구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주로 하죠. 근데 저희들이 그러면 이게 왜 변했는가, 어떻게 그런 변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이제 거꾸로 그 변하는 과정들을 역추적을 한 겁니다. 역추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변하고 저기에 1층에 가시면 이제 배치카도 있고 이런 어떤 이 과정들이 있는데 건축물은 솔직한 얘기를 하면 지어졌을 때 운영 당시로 100년, 200년 쓰이는 건축물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그 건축물을 통해서 살아가면은 지금 그렇잖아요. 아파트도 30년만 되면 재건축하는데요. 생활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패턴이 바뀌면 건축물은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내부 공간의 변화도 일어나고 생활 방식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3주 전에 제가 이제 인천 지역의 내셔널 트러스트 이제 그 심사 때문에 모 한옥을 갔었는데 한 200년 된 한옥이 있었습니다. 근데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이걸 이제 문화재로 경기도 문화재로 신청을 했는데 이걸 거부를 했어요. 그때도 이제 나온 얘기가 원형 훼손이 심하다. 그리고 너무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다. 안 해주겠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냐하면 200년 사는 동안에 그러면은 지금도 솔직한 얘기를 지금 화해만 가면은 뭐 보일러 안 쓰는 사람 있습니까? 입식부가 안 쓰는 사람 없잖아요. 그게 다 문화재가 되거든요. 근데 그 살아왔던 200년, 300년 동안에 이 건축물과 함께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건축물과의 어떤 기억들을 공유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문화적 가치가 발생되는 거지 원형 싸움을 한다는 것은 저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얘기에 대한 것들은 다 문제 제가 그 이론을 통해서 조금 제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부산에 있는 문화재들입니다. 좀 오해하시죠? 영도대교가 왜 이 부산시 지정문화재가 되었을까요? 근데 이게 한편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이 위에 것들은 다시 다 만드는 건데 이게 왜 문화재냐? 근데 이 영도대교가 있는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유지를 하고 복원하고 또 그걸 시민에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문화재냐 아니냐는 판단을 하고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이 현장에 얼마나 남겨두고 있는가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라진 쪽에서 이거의 문화재냐 아니냐 운영성 훼손했다 그러면은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 기상청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 부분이 지금 다 전축된 거예요. 이것도.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여기 화장실하고 입구들 다 전축된 거예요. 원형 훼손이에요. 저것도 지정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뭐 근대 역사관 같은 경우도 내부 공간 다 바뀌었어요. 내부 공간. 겉모양만 남아있어요. 그럼 저 건물이 어떤 문화재적 가치가 가지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을까요? 문화재 몇 호라는 건 알고 부산시 문화재냐 아니면 국가문화재에 따졌지 저게 어떤 문화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는 우리의 관심사에서 벗어나 있다. 자,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 이걸 이제 부산시 문화재 자료로 지정할 때 부산의 한국은행 부산 본부장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지정하면 우리 집도 지정해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집이 어떤 집입니까 하니까 이 집하고 비슷한 시기에 지어졌는데 우리 집도 지정해주라 해줬다. 제가 그 얘기 드렸어요. 그 집은 당신의 기억만 있고요. 여기는 부산의 경제와 부산의 도시와 함께 여기는 기억들이 남아있는 공간이다. 그리고 그러한 기억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부산시의 문화재적 가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뿐이지 63년이라는 얘기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 건축물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가치를 얘기할 때는 좀 이제부터는 저는 그 시각과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토론을 할 때도 좀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 원형이라는 문제와 가치에 대한 문제를 동일시할 때 항상 도시에서는 모든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게 이제 부산대학교 구본관 건물이죠. 이것도 이제 등록문화재. 뭐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지금 등록문화재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변하지 않은 게 있을까요? 여기 있는 승집 수원지는 변하지 않았나요? 형태는 변하지 않았지만 기능은 변했습니다. 지금은 저 수원지가 수원지 역할을 안 하거든요. 그냥 구조물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기능이 변한 거예요, 저것도. 자, 어쨌든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부산에 있는 문화재라는 얘기들과 역사 문화 자문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설명을 드렸고, 제가 그러면 이 부산에 이런 문제들이 왜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이번 이 부산 건축 비엔날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20년 동안 이 부산 뭐 어떻게 보면 부산 국제건축 문화제를 시작을 했죠. 20년 동안 이 행사를 쭉 진행을 해왔습니다. 뭐 그때마다 이렇게 주제를 정했었고요. 그런 주제들 속에서 많은 활동을 해왔고 분명히 부산에 큰 어떤 역할과 변화를 이끌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떤 그 변화들 속에서 올해 이제 2021년 이 건축제를 투 트랙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기로 아마 지풍부에서 결정을 하시고, 매년 하는 행사는 우리 지금 센텀 신세계 특별전시장에서 그리고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비엔날레 행사들은 그거는 이제 별개로 진행을 하기로 했고, 그 첫 해가 올해 아마 이 비엔날레 전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인 어떤 이 얘기를 풀어가실 때 먼저 부산의 정체성 도시건축 100년이라는 아젠다를 설정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 아젠다 속에서 올해 비엔날레는 어떻게 만들어갔으면 좋을 것인가 하는 이제 얘기를 저한테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렸던 답이 이 비엔날레 행사라는 것은 각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 도시들과 이런 어떤 문화적인 교류가 일어나는 행사에는 틀림이 없지만, 첫 번째 지금 현재 이 코로나 사태라든지 지금 현안의 사태가 해외의 어떤 이런 교류들을 만들어가기에는 너무 열악한 상황이고, 저희들이 이 기획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11월 달에 여러분 모시고 이렇게 오픈할 수 있을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기대하는 것도 좀 힘들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는 해외의 어떤 이런 그 네트워크와 또 그런 행사에 치중하기보다는 일단 우리의 모습을 좀 더 정리를 하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시민과 함께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2회, 3회, 4회에 나아갈 때는 아마 이런 어떤 성격들을 조금 이해하고 세계의 도시들과 교류를 만들어가면 좋지 않겠냐라는 관점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부산의 100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산이 개항된 이후부터 지금에까지 부산의 어떤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한 자리에서 풀어놓자 해서 4개의 주제를 설정을 했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마찬가지로 생각도시 부산, 항구도시 부산, 피난수도 부산, 관문도시 부산, 이렇게 4개의 주제를 설정을 하고 전시를 준비를 하기로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오래된 미래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던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 이러한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 역사 문화 유산들이 가치 있는 어떤 이런 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도시와 건축 유산은 유물이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산이 될지언정 이게 유물이 되는 순간 어떻게 보면 가치 있는 이 동결 보전 아니면 운영 보증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유리에 갇혀있는 유물이라기보다는 미래를 열어가야 되는 열쇠가 되고, 또 그것이 하나의 미래를 열어가는 자산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시민과 함께 좀 공감을 하고 또 시민과 함께 이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행사는 이러한 얘기들을 시민 여러분과 그리고 전문가들이 같이
이러한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제가 지금 이 강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해외 도시 그리고 건축 교류 이런 것들이 점점 2회, 3회 나아가면서 차곡차곡 그 위에 쌓여갈 때 정말 부산이 이런 문화도시로서 거듭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지금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 전시 내용들을 이렇게 다 담고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시를 하는 데 있어서 가급적이면은 우리 역사 전시가 가지고 있는 좀 평면적인 전시에서 좀 벗어나자. 조금 시민들에게 좀 가까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이제 고민을 시작을 했고요. 따라서 좀 젊은 친구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이런 IT 기술을 좀 적극 도입하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이게 한정되어 있는 어떤 정보들을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좀 오픈하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앞으로 우리 부산을 이끌고 갈 좀 이 미래 젊은 세대들이 역사를 너무 어렵게 보지 말고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 같이 호흡하면서 이것들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들에게 그럼 그들의 시선으로 역사를 전달하면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미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얘기를 했고요. 또 그러한 어떤 방법으로서 영도대교 전시라든지 소목골 전시, 또 웹툰 전시 이런 것들이 지금 아마 저희들이 이번에 선보였던 전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조금 제가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문화재 보호법부터 제가 좀 끄집어냈습니다. 이 문화재 보호법이라는 게 우리가 문화재를 지정하고 설정하는 방법인데 제1조 문화재를 왜 지정하는가? 우리가 문화재를 얘기하지만 문화재 보호법 1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 민족 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입니다. 이를 활용함으로써. 이를 유리안에 가둬놓음으로써가 아니고요. 이를 활용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결되어 있는 역사를 주입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인 어떤 자극을 하겠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문화가 가지고 있는 즉 인류 발전에 기여했던 이러한 것들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세 번째가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재 보호의 기본 원칙.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문화재 하면은 원형이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난달 마지막 주에 우리 건축 역사 건축 학회에서 이 세미나를 제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세미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원형 유지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다시 해석해야 된다. 이 원형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이 정론입니다. 왜? 우리가 일부도에 얘기를 합니다. 일부가 1910년도에 준공이 되었고요. 75년대까지 끊임없이 팽창하면서 전축되어 왔습니다. 여러분은 일부도의 원형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75년일까요? 1910년일까요? 1938년일까요? 왜? 도시건축물, 도시구조물 끊임없이 변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기에 부산 공동구시장으로 쓰였을 때도 있고요. 저기가 여객터미널로 쓰였을 때도 있고요. 부산시가 필요로 했을 때마다 저 공간은 바뀌었고 건축도 바뀌었습니다. 원형이 뭘까요? 10년일까요? 10년의 모습으로 갈까요? 근데 원형 보존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원형을 얘기합니다. 모든 분들이. 근데 그 원형이 무엇인가를 제가 물어보면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원형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왜 우리가 이 얘기를 할 때 한 번도 이 얘기를 안 했을까요? 그냥 오래되면 문화재인가요? 아니면 오래됐으니까 그거를 가치가 있다고 얘기할까요? 그러면 뭐 법적으로 그렇게 얘기해. 100년 이상 지난 거는 모든 것들을 문화재로 한다.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문제를 이제부터는 저는 논의를 할 때가 되지 않았냐라는 주장을 좀 해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지도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가 조선이고 여기가 중국이네요. 그리고 전 세계가 조선과 중국을 중심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세계를 조선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근데 우리가 역사와 문화재를 다룰 때 저는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산을 얘기할 때도 부산이 중요합니다. 부산을 중심으로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물론 세계적인 보편화도 필요하고요. 부산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도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 관점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철저하게 문화재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의미와 우리의 역사를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가치를 우리 후손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도 우리가 설정한다는 거죠. 근데 그 작업이 일어나지 않으면 문화재가 이게 모든 것들이 부담인 거예요. 지금도 1년에 수없는 이란 문화재들이 지금 지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정이 되는 순간부터 국가 예산이 다 들어갑니다. 부산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가직 공무원이나 부산시에 있는 공무원들은 문화재 지정 안 하려고 하시는 거죠. 지정하면은 이제는 문화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건물이 앞으로 부산시 근현대 역사관으로 바뀝니다. 공공의 역사관. 부산시 예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예산을 넣지 말자. 이런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부산시의 전체 예산 중에 이 예산이 너무 작다는 걸 제가 눈누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부산시 이 예산 더 써야 되죠. 근데 예산 들어간 만큼 이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가치를 시민과 함께 공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들어간 예산만큼 그걸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문화재를 이게 지정하는 것만이 저는 명사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문화재 보호법, 그 다음에 전통 사찰 보호 지원법, 세계유산 보존 관리 지원법, 또 요 세 개는 지금 문화재 청에서 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문화관광부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근현대 역사문화자산 보존 및 관리 활용법도 지금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문화재청이 하고 있습니다. 법도 자꾸 늘어나고요. 하여튼 어쨌든 이런 얘기도 일어나고 또 그 중에 또 재밌는 거는 국토교통부에서도 이게 한옥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 해서 우리 등록문화재라고 하는 요 비슷한 것들을 여기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등록문화재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볼 때는 우수건축자산이에요. 근데 문화재에서 근대과에서 보면은 등록문화재입니다. 근데 또 다른 과에서 보면은 저거는 추후에 예비문화재입니다. 예비문화재. 그러니까 하나의 건물을 두고도 보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다룰 수밖에 없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국토부는 보존도 얘기는 하지만 활용 쪽으로 이게 비중이 많이 실려 있고요. 나머지 문화재청은 당연히 보존 쪽으로 이게 실려 있습니다. 근데 이게 3년 전부터 문화재청이 활용 사업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가 이제 부산 소망마을을 가지고 역사문화자원 활용 사업을 신청하고 최근에 이제 목포, 군산, 지금 진해도 작년에 이게 진해 일대가 이게 선정이 돼서 그런 활용을 하기 위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비해서 지금 국토부에서는 우수건축자산은 우리 보존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국토부에서 활용만 얘기하다가 이제는 국토부에서도 보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재청과 국토부가 예전에는 한쪽은 개발, 한쪽에는 보존 색깔이 좀 명확했는데 요즘에는 두 군데가 서서히 가까워져요. 법은 나눠지고 있고 제도는 서서히 가까워지면서 큰 틀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계속 문화재들은 지정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제가 지금 문화재청 위원인데 이런 얘기해봤고 문화재청에서 뭘 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소개해드릴 내용이 이게 이제 1904년도부터 해서 국제조약들이 있습니다. 이게 국제조약이 뭐냐면은 역사문화 자원들을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이게 관리할 건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1904년도
수리 보존 원칙, 그 다음에 1931년도 아테네 현장에서 발굴 정비 수리 원칙, 1964년 베니스 현장에서 고대 건축물 보존 및 수리 가이드라인 운영 보존을 합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자 그게 이제 1987년 워싱턴쯤 오고 그 다음에 1994년 나라 현장쯤 오게 되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원형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 가치를 어디에 두고 어떻게 이 얘기를 해나갈 거냐에 대한 문화유산의 진정성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87년 이후부터의 세계 현장에서 나타나는 큰 변화들입니다. 그리고 멕시코 세미나쯤 되면 20세기의 역사 문화 유산에 대한 변화 과정까지도 고려하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한옥이 변해온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 변해온 것들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고 전달할 것인가를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멕시코 현장, 짐바브웨 현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 경관, 역사 도시 경관 금공모회라든지 이런 쪽을 보면은 자, 이게 짐바브웨 현장 같은 경우는 건축 유산에 대한 분석, 구조적인 어떤 이런 부분 원칙, 그리고 건축 유산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고요. 멕시코 현장에서는 문화유산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도시, 역사도시 경관에 대한 얘기들도 여기서 이제 등장합니다. 이렇게 세계에서는 1964년, 저기 어떻게 보면 베니스 현장 이후로 문화재나 아니면 역사 문화 자원을 보는 시각과 개념에 대한 것들이 변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인천에 가서 우리가 이 그 내셔널 트러스트에서 그 얘기를 할 때 모 위원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은 1964년 이후로 변한 게 없어. 근데 이 지금 세계유산이나 이런 어떤 제도들은 그 이후에 다시 만들어지고 이것들 변해온 거죠. 변해왔어요. 근데 왜 우리 쪽에서는 여전히 1964년 이전의 어떤 이 논리에 이 어떻게 보면 논란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문화재보호법 1조 3조에 대한 얘기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어떤 87년, 64년 이후의 어떤 변화들을 이제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는 쪽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원형이라고 얘기하는 해석을 달리 해야 됩니다. 저기서 등장했던 그 변화 과정에 대한 부분들에서 우리가 원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논의를 하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아, 이거는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보존 대상은 점점 확대되고 세분화되고 다양화되고 있고요. 문화재에서도 근현대 역사 문화 자산까지도 들어와서 예비문화재, 등록문화재, 건축자산, 도시, 경관, 보존 방법에 있어서도 이게 보호 중심에서 이제는 지속적 통합 관리로 바꿔야 됩니다. 보건도 이거 보건이나 이런 부분도 과학적 고증이나 기록이나 해석을 통해서 특별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개별 대상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존중을 하지만 전체적인 통합 해석을 해야 됩니다. 100년의 건축물을 건립 당시라고 얘기하는 그 건립 25년을 이게 동결로 보지 말고 그 과정들에 대한 것들을 다 같이 보고 통합적으로 이 가치를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개발사업원에서 이런 역사 문화의 유산들이 소실되고 경관이 훼손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회 경제적 지속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 갑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1964년 베니스 현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 도시 아니면 건축에 대한 어떤 문화유산에 대한 것들은 국제적인 어떤 관심사들이 상당히 변하고 있다. 유형유산 중심에서 보존원칙이 무형적인 가치에 대한 것들까지도 논의하는 광범위하게 이것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개별적인 어떤 정적인 보존이라고 하는 문화재 중심이 아니고 도시라든지 아니면 마을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어떤 경관에 이르기까지 선과 면적인 어떤 구조에 있었던 이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자. 이게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자, 그래서 건축 역사 문화 자산에 대한 것들은 이것들을 나누자 그러면은 이 역사적인 예술적인 가치를 가지고 다뤘던 게 1964년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베니스 현장 이후에 사회적 가치, 나라 현장 이후에 과학적인 어떤 현대 기술 공학적인 문제, 그리고 21년 이후에 맥락적 가치라는 이 세 개가 더 들어온 거죠.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문화재라고 얘기하는 선에서는 여기에서 멈춰 있다. 이 이후의 것들은 한 번도 우리가 문화재를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건축학회에서 저희들이 다루었을 때 발표했던 얘기들입니다. 이게 이제 역사문화적인 관점에 대한 것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는 것들이 아까 제가 6개로 이렇게 나눴지만 여기서 3단계로 나누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1단계 물질적이고 역사적 전통물이고 유형적이고 재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동결 보존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역사, 문화자산, 문화재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근데 2단계쯤 오면은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어떤 이러한 상속적인 연결성, 지속 가능한 어떤 관점에서의 이 역사 문화유산이 되어야 된다. 즉 우리가 동결 보존해놓고 뒤에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고 미래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과 남겨될 일들은 이걸 구분을 하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공적인 행위라는 것은 아마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가치 기반의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 가치 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서 필히 따르는 게 기록과 조사입니다. 근데 조사 안 해요. 기록도 안 해. 그런 거는 원형 보존 주장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의 단계는 기본적으로 여기까지가 돼야 되는 거죠. 3단계쯤 오면은 이것들이 이제 자원으로 가야 된다. 문화재가 자원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적 자원으로 이 문제를 생각하자. 그리고 지속 가능한 인류 공동의 지원, 이 문제 세계 보편적인 가치까지 나아가자는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을 변화 관리를 통해서 그 가치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우리가 좀 모면합시다. 이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규명을, 그리고 그 가치 유지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그 가치를 어떻게 확산할 것이냐,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는 이 가치 규명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가치 규명을. 그냥 오래되면 문화재고, 저거 괜찮으면은 문화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는 문제는 저는 아니다. 이 가치를 분명히 찾아내고, 그리고 그 가치를 어떻게 공유할 거냐. 사실 이번 전시회를 시민과 함께 그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인데요. 사실 이 얘기를 가지고 이제 임시수도 대통령 관저에 대한 가치를 저희들이 분석을 했던 거죠. 이걸 분석을 해서 이런 가치들을 이 지금 왼쪽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대통령 관저. 이 대통령 관저가 이런 가치가 있으니까 이 가치를 인정해달라. 근데 이런 가치들은 문화재청에서 볼 때도 이거는 사적적인 가치는 나는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논리였거든.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적이 된 거예요. 근데 문화재청에서 얘기했던 건 그 내용을 모르니까 많이 바뀌었네. 좀 사적 가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해하고 우리가 어떤 가치를 정립을 하고 그 논리를 가지고 설득할 것인가의 문제이지 그들이 정해주는 것을 기다리면서 그쪽에서 사적이다 아니다 판단을 받아요. 저는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문화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이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세계유산이 되든 아니면 사적이 되든 그렇게 설득을 해야 되는 문제이지 그들이 와서 어떤 판단을 할지도 모르는데 사적해 주세요. 그거는 사적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신청 안 해야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자체에 대한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등록문화재가 얼마 전에 부산시에서 안미동 그 피성마을에 있는 주택을 등록문화재 신청을 했어요. 제가 조사를 나갔어요. 조사를 나가기 전에 이거는 법적인 문제 해결 안 되면은 부산문화재청에서 이거는 각하할 거다. 신청하지 말고 법적인 문제는 해결하시든지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 이걸 접근하세요. 방법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부산시에서 택한 방법은 이게 피난수도 때 그거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우리 일단 신청할게요. 신청해서 안 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왜냐하면 초기에는 그런 방법이 통했을지 몰라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까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든 것들이 시스템이 작동하는데 거기에 부산만이 라고 얘기해서 통할 것 같습니까? 안 통합니다.
문화재청에서 그런 얘기예요. 왜 부산은 항상 부산만이라는 얘기를 하느냐. 다른 도시, 이게 문화재청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형평성을 따진단 말이에요. 근데 부산만을 위해서 해줄 수 없다는 게 그들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그 때문에 부산만이라고 얘기하면 부산시 문화재를 지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부산만이 얘기하는데 문화재청에 가서 보편적인 얘기를 해달라? 이건 억지인 거예요. 근데 이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문화재에 대한 얘기들이 오해가 굉장히 많으세요. 오해가. 근데 이건 오해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체계화가 되어 있고 이것들이 시스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걸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이지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라 해서 이거 주장하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하면서 이 얘기들은 이제 세계의 도시들이 다루고 있는 어떤 이런 문화재, 이게 리버풀에 대한 사례는 위에 지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자체가 지금 해양 무역 도시의 이 유산들이 세계 유산으로 지금 등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유네스코에서 위험 유산을 지정을 했어요. 왜냐? 리버풀 도시 근처에 지금 막 개발을 하거든요. 영국에서 뭐라는지 아세요? 하지 말란 얘기냐? 도시가 그러면은 옛날 모습대로 그대로 있어야 되는 얘기냐? 아니다. 우리는 도시가 필요하니까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지키면서 그 다음에 새로운 개발을 하겠다. 취소할래? 그거 우리 한번 이 논리적으로 한번 붙어보자. 이게 지금 리버풀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 근데 저는 철저히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쪽에서 이거 유산 취소합니다. 싸워야죠. 당연히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자, 어쨌든 하여튼 리버풀은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또 넘어갔네요. 이 부분들은 이제 데이트 모던이나 오르스 미술관이나 이런 것들은 도시의 자산, 역사 자산들을 문화공간으로 잘 공공건축으로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고, 그걸 통해서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현재 이 도시에서는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 사례라고 우리는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이거는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어디인지 아시나요? 네, 그렇죠. 아모레죠. 아모레인데요. 아모레에 가시면은 1층하고 2층, 3층까지는 공용 공간이에요. 거기 가면 미술관도 있고 이게 전시관도 있는데 2층에 올라가면은 아모레 역사 전시관입니다. 근데 아모레가 어떤 기업인지는 여기 가면 다 알아요. 역사가 지금 마케팅 기막히게 잘하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레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게 왜 달리 얘기하면 뭔가 하면 저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아모레 자신이 있구나. 자기 역사를 이렇게 보여준다는 게 자신이 있구나. 신뢰가 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 역사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기억하고 부산의 역사는 게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부산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기억도 안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디지털. 이게 우리가 도시나 이런 쪽 되다 보니까 솔직한 얘기를 하면은 우리 부산도 웬만히 사람 살만한데 판파면요 이게 신석기 시대부터 해서 청동기 삼국시대 쭉 나옵니다. 네. 우리 시민공원 할 때도 이게 파니까 거기서 주거터 나오고요, 폐축 나오고요. 자,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런 유적 나오면은 다 올스톱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게 운영 보전, 동결 보전 발굴된 대로 복원할까요? 복원 안 해도 복원할 자료가 없어요. 복원 안 됩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그 모습 우리가 상상 복원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자, 이 복원에 대한 이런 얘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는 고민을 해야 돼요. 데이터가 있으면은 복원하는 데 저는 찬성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후대에게 분명히 이게 가치가 있다 그러면 해야 돼요. 근데 단순히 복원을 문화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데에서는 저는 동의를 못했어요. 그 가치를 먼저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공유할 건가를 고민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다뤄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도시에서 이것들이 워낙 문제가 되니까 지금 이제 로마나 런던도 마찬가지고요, 헬싱키도 마찬가지고요. 옛날에 있던 것들 복원 다 못하고 그러니까 디지털 복원하는 거예요. 디지털 복원. 거기 있는 자료들 가지고
그리고 디지털 복원에 그 아래에 남아있는 것들은 그냥 독일 보존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복원을 할 때 위에 있는 것들은 디지털 보존을 하고 이렇게 끝이 납니다. 기술을 가지고 역사와 이것들이 이제 개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벌써. 근데, 우리, 조금 이따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겠지만, 잠깐 보면서 얘기할까요? 영상 하나 주시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경기 강릉 모습입니다. 이거는 경기도에서 경기 강릉이라는 지금 경기도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서울에 있는 이 자리였는데요. 이거를 지금 경풍이나 이런 지도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찾아낸 거예요. 찾아내서 그 춤물 형식이라든지 이 내용을 분석을 다 한 거예요. 근데 우연찮게 원래 경기 강릉이 그 턴에 빌딩 공사를 하다가 그 밑에 있는 터널이 나왔어요. 지금 이 경기 강릉에 있는 이 모습. 의식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성부의 반송방에 위치했던 저 위치에 지금 그 앞에 있는 길이 위주로 이거를 이제 그 당시에 길과 도시적인 구조를 가지고 해석을 다 하고 있는 이게 오건축에 대한 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의 모습. 근데 현재의 모습 저기다가 빌딩 다 걸고 저거를 복원하자. 우리 초량회관을 저렇게 복원하자. 훌륭한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이게 조단위가 들어가도 안 될 건데. 이게 투가 이게 연못 투가 나오고요, 건물 투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이걸 이제 디지털 기술이 들어갑니다. 컴퓨터 그래픽 실세가 아니면 디지털 기술로 복원해줍니다. 건축물 복원 시작하겠습니다. 공사 시작합니다. 기쳐놓고요. 기둥 올라갑니다. 문화가 세워졌네. 자, 그러면 저게 어떻게 보면 고정식 지어졌냐면 그게 아닙니다. 저게 고건축 하는 친구들이 이게 HBIM이라고 해서 헤리테이지 BIM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 부지에 대한 것까지 고정을 해서 저렇게 재현을 시킵니다. 저게 디지털 경기 강릉의 모습. 남의 것들 자꾸 열심히 하고 속만 상하니까 이 정도에서 끊겠습니다. 끊어주시겠습니다. 스톱시키시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제가 이제 저 에펠탑 공사하는 모습하고 런던의 런던 아이 두 개를 지금 들고 왔습니다. 근데 저 두 건축물도 아마 저 건축물들이 지어질 때는 파리 시민과 런던 시민들이 쌍수를 들고 반대하고 데모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런던 시민들은 저 런던 아이를 철거하지 말라고 시위를 하고 있다. 파리의 저 에펠탑은 제가 굳이 설명드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도시는 기존의 것과 새로운 것들이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미래를 향해서 그리고 과거와의 끈을 연결하는 작업이지 한순간에 멈춰있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지금 부산의 모습은 이런 어떤 계획안이 나오면은 멈춰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운영 훼손이다. 한쪽에서는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양쪽에서 막 싸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조금 있다가 우리 이 토론을 잠깐 자단계로 진행을 하겠지만 아마 지금 부산에서 최고의 이 문제가 되고 있는 복천동 개발 계획에 대한 얘기들도 아마 똑같은 문제가 아닐까. 근데 복천동 이 재개발 계획을 할 때 문화재위원회에서 있을 때 저도 문화재위원이었습니다. 위원이었는데 그때 얘기를 했던 게 뭔가 하면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안해라. 이 두 가지의 가치를 공존할 수 있는, 그럼 뭐가 공존할 수 있는지 그 가치에 대한 분석부터 좀 합시다. 제가 이제 올 초에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그 임기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사항도 복천동 개발 계획이었습니다. 그때도 보류했습니다. 왜 보류를 시켰냐? 공존할 수 있는, 지금도 땅을 안 팔았으면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공존을 해라. 이렇게 보면은 제가 3년 전에 했던 얘기를 마지막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똑같이 하고 나왔습니다.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죠. 뭐 했냐? 보존이냐 개발이냐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주민들은 힘드시고 문화재 하시는 분들은 힘드시고 부산 시민 모두가 힘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앞서 설명드린 마찬가지로 이 문화재 아니면 도시에 있는 역사 문화자산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생각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바꿔봅시다 라고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거는 이제 우리 부산 시민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강의를 할 때, 우리 경기도에 있는 궁 문제 때문에 그 세계유산 지금 한참 문제 많잖아요, 아파트들. 그거 할 때 질문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교수님 생각하실 때는 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마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우리 수준에 맞는 결론이 나올 건데, 그게 아파트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철거가 되든지 그 앞에 나무가 심든지 어떤 결론은 나오겠죠. 근데 그 결론이 나오는 게 우리가 21년 대한민국의 문화재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고 우리의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맞다 틀리다는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논란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논란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과정들이지 이것을 답을 정해놓고 어떤 걸 풀어가는 건 저는 아니지 않을까. 근데 그 답을 찾아가는 프로세스나 과정은 투명하고 또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우리 부산에서도 이제는 좀 시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지막 이 행사를 마치면서 제가 강연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부산 비엔날레 특별전이 우리 부산의 도시의 정체성을 좀 확인하고 나아가서는 이런 역사 문화 자원의 가치가 있는 자원들을 어떻게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자 이 기획이 이루어졌고요. 또 그 전시의 어떤 이러한 그 취지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이게 오셨던 이제 세 분의 선생님들을 보실 때 이런 어떤 전시가 가지고 있는 저는 분명히 한계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과제가 남아있다고 생각되는데 세 분의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일성 대표님부터 좀 얘기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금 위험한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저께 어떤 대선 후보께서 부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부산은 참 재미없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물론 맥락이나 이런 건 다르겠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가슴 아프게 느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되느냐 그러면 요 근래에 들어서 수원성이나 이런 데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면 정말 부러워요. 왜냐하면 부산에는 경기도에 있는 딴 지역보다 훨씬 더 제 생각에는 더 많은 자원과 내용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은 그것들을 과연 우리가 좋게 느끼고 있느냐? 저는 별로 안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건축문화재에서
그때 제가 내온 판넬의 주제가 오래된 미래입니다. 헬레나 노이베르 호지라는 나다크에서 배운다라는 그 책을 보고 감명을 받아서 그때 어떤 계획을 했냐 그러면 거기 중간에 가면 중앙에다가 큰 한 100만 평짜리 그 녹지를 만드는 건데 원래 거기 논이었던 데예요. 그래서 원래 논이었던 데를 그대로 논으로 놔두고도 얼마든지 우리는 논에서 재밌게 놀 수 있고 즐겁게 놀 수 있고 미래를 꿈꿀 수 있다. 이런 주제를 제안한 바가 있어요. 저는 얼마 전에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죠. 금요일 날 부산 공감 포럼에서 한 주제가 도시 주고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으로 짓는가, 데이터로 짓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데이터가 뭐죠? 그 데이터가 뭐 앞으로 미래 이야기하는 4차 산업혁명, 메타버스 어쩌고저쩌고 그 데이터 중에 제일 핵심 데이터는 우리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데이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래된 미래를 지금 잡는 거는 진짜 우리가 미래를 지향하고자 할 때의 첫 출발이라는 의미에서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전시 자체로 보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엄청 실망스럽죠. 정말 없어 보여요. 왜 없어 보이냐고요? 왜 이렇게 한국은행에 와서 또 우리 석당박물관에 가서 우리는 이 한국은행을 자체를 바라보면서 너무 좋아하고 이 건물을 우리가 지켜냈고 이 건물을 이 안에 여러분들 한번 보셨어요? 두꺼운 금곡뿐만 아니라 거기 계단 옆에 그 유리창 옆에 계단이 처리되어 있는 모습 보셨어요? 거기에 유리 블록들이 들어가 있는 모습들 보셨어요? 여기에 있는 이런 층고들을 다른 건물에서 요즘 건물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도끼다시라 그러죠. 이렇게 바닥 처리해 놓은 이거의 모양들이나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즐기고 어떻게 보면 기쁨을 주고 느낄 수 있는 건데 우린 그게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고 이건 뭐 하다가 말았나 이러고 판넬만 보고 있어요. 판넬에서 뭘 하냐 그러면 결국 이야기하는 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교과서를 지금 읽으러 사실 지금 여기 온 거예요. 그 석당박물관 같은 경우도 거기가 그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걸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귀하고 의미 있는 전시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원론적인 이야기, 즉 아까 교수님께서 그 강연하셨듯이 문화재는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다뤄야 되고 이 얘기들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이유가 지금 부산의 현주소와 부산 건축문화재의 모습은 똑같아요. 제가 그저께도 뭐 TV에 이제 토론에 나가가지고 그런 말을 했는데 귀하다고요? 이런 부산의 문화재가? 그리고 뭐 복산 고분군이 참 귀하다고요? 전 귀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귀하면 어떻게 해요?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줘요? 뭘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도 많이 같이 내줘주고 좋은 거 있으면 사다가 선물도 주고 그다음에 좋은 거 있으면 같이 구경 가고 같이 먹고 그걸 드려야 귀한 거죠. 근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이 건축문화재 하나 준비하면서 여기 전시회 보러 와서 화장실 하나 없어. 왜냐하면 가려면 어딜 가야 돼요? 저 공영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 가야 돼. 여기에 이렇게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제일 기본적인 이런 것들을 준비할 재원과 시간과 이런 노력들이 우리한테는 없었다는 거예요. 밤낮 우리 뭐만 하냐? 변명만 하죠.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그게 아니라 우리한테 귀하다고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부산 건축문화재 저는 주제는 정말 좋은 주제를 잡으셨고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걸 계기로 해서 정말 귀하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 얘기를 첫 말기로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부산 건축해설사 장혜봉입니다. 제가 건축해설사를 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이런 것도 있었나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는 어떤 분과 투어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는 우리 아버지랑 가던 곳인데 아버지랑 손잡고 갔던 기억이 나는 곳인데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비엔날레 여기 와서 보면서 당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청사진 안에 어떤 사람이 여기 있었을까? 그리고 이 학교에는 어떤 학생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일단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설 오셨던, 투어 오셨던 그분과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이 청사진 안에 인물들이 옛날의 인물에서 그치지 않고 지금 우리와 같이 살고 있다는, 그리고 같이 숨을 쉬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산의 역사 그리고 청사진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 부산 시민의 마음속에 같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부산이 많이 역사가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많이 전해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역사를 많이 알리려고 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건축문화 해설사로 활동을 하면서도 역사와 건축물 그리고 건축물과 사람을 연결해서 얘기는 하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많이 반영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신 분들 중에서도 제가 해설했던 분이 오셨는데 제 해설이 얼마나 많이 기억이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오셔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셨을 때 그리고 또 같이 비엔날레 전시를 보시면서 아마 또 다른 느낌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러 가지 청사진을 보면서 제일 많이 기억이 났던 게 청사진의 이때까지 남아 있었다는 거, 그리고 국가기록원에서 자료를 찾아서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다는 그 노력이 정말 저는 많이 힘들었을 거고 존경스럽고 사실은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국가기록원에 남아있는 자료가 뭐 여러 수십 장이 아니고 정말 엄청난 자료를 찾아서 우리한테 보여줬는데 그 자료를 보면서 옛날의 기억을 지금까지 그리고 미래까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자원 기본이 됐고 그리고 기초가 됐다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좋은 자료를 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를 미래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미래를 위한 청사진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참 좋은 청사진이었고 좋은 자료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석당박물관에 가서 그 자료를 받을 때 관장님이 나오셔서 해설을 하셨는데 여러분이 여러 곳의 장소를 이제 직접 나와서 설명하는 그 영상이 있었거든요. 그 영상에서 보면서 이것도 많이 변했네, 많이 발전했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 우리가 영상만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좀 한 발 더 다가가서 그 영상과 가까이 친해지면서 역사와 그리고 건축물, 우리의 부산과 여러 가지의 근대 유산을 같이 한꺼번에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서 참 좋았고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단점도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 해서 부산이 점점 나아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산의 청사진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서 저는 참 좋았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감사합니다. 저는 가제팬이라고. 이런 분들이 건축 해설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사실 이제 옆에 우리 북인대 학생을 모셨는데 지금 이제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미래의 청사진을 아마 일부도에 그린다면이라는 아마 주제가 우리 학생들이 맨 마지막 전시에 펼쳐놓은 것이 아닌가. 근데 꼭 이제 워크숍을 하면서 제가 학생들한테 여러분들이라면 이 미래의 공간을, 역사적인 공간을 미래에 어떻게 바꿔놓겠느냐라는 거를 이제 사실은 뭐 실현이라는 가치보다는 그들이 꿈꾸는 부산이라는 생각에 그 얘기를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요. 작업을 진행하시면서 우리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 박재현 씨는. 네. 이번 워크숍 주제 자체가 제1 북한 부두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어떤 새로운 모습을 생각해보라는 주제였는데 저희는 이제 북한 제1부두 자체가 유네스코 피란수도로서의 어떤 문화적이나 역사적 가치가 있고 해서 이러한 역사적 가치, 문화적 가치를 어떤 보존을 하되 이런 보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존된 가치를 또 새롭게 활용하고자 하는 가치로 바꾸자 해서 어떤 원형 구조물을 도입해서 그런 이제 제1북한 부두에 두르는 원형 구조물로 이제 새로운 가치로서 북한 부두를 계획해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 오래된 미래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그런 역사 문화적 가치를 보존 어떤 그 박물관의 미술품처럼 보존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보존적 가치와 이제 이런 시민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방안으로서 계획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해보았습니다. 계획안을 띄워드려야 되는데 대상 작품이었는데 나중에 시간 나시면 한번 올라가서 보시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대상 작품이 왜 중요했냐면은 이런 친구들이 꿈꿀 수 있는 공간이 부산에 있어야지 이 친구들이 부산에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희망조차 없다 그러면은 뭐 우리가 젊은 친구들 자꾸 부산 떠난다 그러는데 이런 얘기, 부산의 미래를 얘기할 때 우리 부산의 미래를 책임질 친구들한테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이런 공간들에 기회가 된다면은 한번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겠냐라는 식으로 한번 좀 물어보고 싶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뭐 솔직한 얘기로 마음이 별로 안 들었지만, 너무나 소중한 또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셔서 한편으로 보면은, 이들이 생각하는 이라고 얘기하는 쪽으로 저희 역사나 이런 이 문화를 다루는 쪽에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와 문화를 그들에게 이렇게 이식하고 주입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시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그런 걸 만들어 갈 것인가에 조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조금 했었고요. 뭐 자연스럽게 두 번째 이제 주제를 좀 넘어가고 싶은데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시민과의 소통 그리고 미래 세대의 소통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실은 동원을 했습니다만 우리 김순환 대표님 얘기하셨듯이 이게 뭐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던 거고 그 정도는 아니고 핑계를 좀 대자면은 사실 이 디지털이나 IT를 해보니까 모든 게 시간과 돈인 거예요, 두 개가. 근데 그 시간과 돈이라는 게 아까 디지털 그 경기 감량 보셨잖아요. 저기 20억짜리거든요. 네. 근데 저런 거를 투자할 대상이 없는 거죠, 우리는.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는 또 성곽 디지털 도시를 할 때 매년 지금 50억씩 지금 투자를 계속 하거든요. 근데 몇 년 지나면은 아마 성곽 디지털 도시 서울이라는 걸 저런 식으로 아마 공개를 할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서울이 가지고 있는 저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얼핏 해봤는데, 물론 거기까지는 안 되겠지만, 어설프게 솔직히 흉내를 냈어요. 근데 어설프게 흉내를 냈는데, 반응이 미지근뜻뜻, 별로 관심도 없으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세 분이 보실 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좀 우리가 더 접근하고 앞으로 전시나 이런 쪽에 고민할 수 있다면은 좀 따끈한 말씀들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만든 동영상이 있어요, 그죠? 젊은 친구들이 부산에 되게 유명한 데서 막 이렇게 춤을 추고 즐겁게 하는데 보면 짠하죠.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약간 손발이 오그라들기도 하고 서울에 비슷한 게 있었어요. 한국관광공사에서 그 유명한 유적 앞에서 그거 만든 게 20억짜리입니다. 동영상 하나 만드는데 20억을 들여서 그걸 만들었어요. 근데 저희는 총 뭐 예산 전부 다 해도 그거에 몇 분의 몇도 안 되는 그 예산 가운데서 정말 재능 기부하다시피 아마 그걸 했을 거를 상상을 하면 정말 짠해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고 이런, 물론 제가 주장은 부산시에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당연히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 많은 정말 귀하다고 생각한다면 더 많은 예산과 이걸 드려야 된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예산 핑계만 대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저는 정말 좋은 거를 정말 하나라도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증거가 없어서 우리가 안 믿겨요. 저희 제가 열심히 사실은 시민단체하고 운동해가지고 하이라 시민공원 안에 그 건물을 그래도 좀 보존하는데 열심히 노력을 했거든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개장하는 첫날 저희 어머님 모시고 가서
아우 아들이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 건물이 몇 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부산시는 돈이 없는갑다. 이래 이상한 거 그대로 놔두고 새 건물을 못 지으니. 한국은행도 그렇고요. 어디든지 간에 보존을 하는 게 싸서 보존하는 게 아니에요. 더 비싸요. 근데 왜 보존을 하냐 그러면 이 안에는 새 걸로 만들어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게 들어가 있거든요. 아까 교수님께서는 그 문화재의 활용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활용이라는 관점보다 좀 다른 관점에서 봐요. 화이트헤드라는 철학자가 이런 멋있는 말을 했어요. 시간은 해명으로 쌓인다. 이 공간 안에는요, 몇십 년 전에 만들었던 기억뿐만 아니고 어저께 있었던 기억, 그저께 있었던 기억, 서로 다른 수많은 기억들이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저는 기영도라는 시인을 참 좋아하는데요. 기영도의 시에 한 권밖에 안 됐지만 내용은 뭐냐 그러면 어린 시절 정말 못 살았을 때의 아픈 기억들을 시를 썼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시를 읽으면서 나는 내 관점에서 나의 아픈 부분들을 위로를 받는 거예요. 공간이 그러해요. 이 공간이 왜 귀하냐 그러면 그 귀한 것들이 나에게 내가 어떤 때에 위로를 주기 때문이고 나에게 힘을 주기 때문이에요. 저는 부산 건축 비엔날레에서 그 증거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한국은행에 이 전부 다가 아니라 저 금고 옆에 있는 하나의 구석이건 한 방이라도 와 이게 참 나한테 위로가 되는구나. 참 이게 남겨져서 정말 귀하구나. 그 증거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만들어낼 때 그 크기에 상관없이 남에게 보여주는 게 상관없이 저는 누군가는 너무너무 감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이 작아지면 너무 오버하지 말고 작지만 정말 좋은 거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제가 예전에 은행을 근무를 했었거든요. 은행을 근무했었는데 여기 한국은행 이 건물을 보고 정말 너무 이 기억이 새록새록 나면서 감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있는 그 금고를 보면서 일반 은행 금고하고는 좀 많이 다르거든요. 일반 은행 금고는 사실 위에 금고가 저렇게 다 있지는 않고 물론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 금고의 두께도 조금씩 다르고 이 건물을 지금 이렇게 전시 공간으로 사용했고 한다는 게 사실은 정말 저는 너무 자랑스럽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하고 좀 다른 그런 면이 있었는데 금고뿐만 아니라 이 건물에서 전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저는 참 느낌이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또 좀 아쉬웠다면 동아대 그쪽에서 전시를 하는 그 보면 느낌이 좀 더 많이 움직이고 좀 더 많이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전시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그마저도 엄청 노력을 많이 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제를 위해서 이 만든 그 자료 자체가 저는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젊은 층한테는 많이 다가가지 못했지만 제같이 나이가 좀 있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사람이 움직이면서 이상한 말도 하네, 그리고 또 이런 모습도 보여주네, 이런 그 현상이 너무 많이 색달랐고 처음 느껴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페인에 갔을 때는 건물에 많이 이렇게 보는 영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부산에서 이런 영상을 보면서 옛날을 생각해 본다는 거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말씀하신 거하고는 다르게 저는 많은 감명을 받았고요. 좀 더 젊은 세대들한테도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영상이 앞으로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극적이라든지 그런 거는 많이 없고 톡쏘는 사이다 같지는 않았지만 우리한테 그런 의미를 남겨주고 담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저는 또 나름
괜찮았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역시 결론은 개는 가재 편입니다. 네, 아마 제일 불만이 많았던 게 우리 학생들 아니었을까. 네. 네, 우리 학생 시각에서 볼 때 이런 행사들이 어떻게 느끼셨는지 잠깐 얘기해 주시겠어요? 제 그 학생 시각에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딱히 그러니까 제가 모든 전시회를 돌아다닌 건 아니어가지고 감흥이라든가 어떤 느낀 점 부분들은 많이 없는데 제가 어떤 전시 그 교수님한테 늘 이제 학생이니까 학교 설계할 때마다 이제 크리틱 받는 게 이 공간이어야지만 가능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런 걸 생각해 보라고 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 저도 이런 한국은행이어야지만 가능한 어떤 전시 공간적 특징이나 안 그러면 전시 어떤 구성이라든가 이 한국은행이어야지만 가능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살려서 전시를 한다면 또 이 한국은행에서만 가능한 전시 프로그램이 될 거니까 또 그런 부분에선 재밌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봤습니다. 차기 프로그래머가 나오셨어요. 네. 차기 아마 저기 전시 프로그램은 우리 박재현 학생한테 맡기셨어요. 네, 이게 이제 뭐 그 지적들 중에 제일 아프게 제가 받아들이는 지적들은 저희들이 의미 있는 장소에서 전시를 한다라는데 멈췄지 않았을까. 그것들이 좀 더 다가가지 못했구나라는 반성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저희 박물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전시는 내용들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효명세자 파트 1이 파트 1이 왜 파트 1이냐, 이게 효명세자 1대기까지 다 하려니까 돈이 한 5배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지금 예산 있는 데까지 하다 보니까 파트 1이 되니까 출연자가 얼마 안 돼요. 디지털에서도 사람들이 출연하는 만큼이 돈이 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엑스트라도 돈이 이제 어떻게 보면 문제였지 않을까, 이렇게 농담삼아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이제 좀 질문을 드리면서 행사 마치려고 하는데, 결국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김순환 대표가 지난 KBS하고 대담하실 때, 이게 이제 이런 역사적인 자원이 도시에서 미래와 함께 부딪혔을 때 어떤 방법을 우리가 취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게 아마 최고 앞으로의 저희들이 남아있는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물론 이제 두 분 우리 학생이나 아니면 이제 선생님께서 뭐 깊이 있는 말씀보다는 뭐 소감 정도 이렇게 얘기를 먼저 좀 주시고 마무리를 우리 김순환 대표가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먼저 우리 박재현 학생부터 한번 공존할 수 있다면 본인은 뭐 나중에 한 20년 후에 부산 책임지면 되겠다, 그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이런 뭐 학교 때도 우리 프로젝트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두 개에 대한 어떤 이 가치의 보존과 미래의 어떤 이러한 개발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문제가 부딪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면 좋을지. 네, 제가 한 작품에서도 결국엔 그런 두 가지 대립안이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북한 부두를 계획할 것인가, 안 그러면 이 북한 부두의 원형을 보존한 상태에서 그 새로운 가치를 계획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원형 가치가 있는 자산들이 그냥 가치가 있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이라든가 뭐 어떤 그런 기억, 역사, 그런 추억이나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해서 이제 그런 가치들을 보존한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활용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산을 이끌어갈 건축가가 지금 딱 예비 건축가가 나오셨어요. 선생님 잠깐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부산이 터무니없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일단 생각을 했었습니다. 며칠 전에 오신 총괄 성현 선생님. 네네 오셔서 말씀하셨던 내용도 기억이 나고, 그런데 저희들이 터에 대해서 터무니가 없는 부산이 아니라 부산의 역사와 그리고 부산의 기록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부산에서
시작이 되었고 또 출발을 했으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틀을 가지고 있는 터무니 있는 부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우리가 이 전시에서 느꼈던 소막골 그리고 또 부산의 여러 가지의 상징을 보면서 부산항이 어떻게 해서 생겼고 그리고 또 부산의 옛날 건축물이 어떻게 지금까지 남아 있는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부산의 틀을 기억하는 터무니가 있는 부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에서 끝나지 않고 부산을 상징하는 모든 것이 우리가 가슴속에 그리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런 것을 부산으로 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시에서 앞으로도 나아가는 부산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이번 전시가 그런 마중물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무리해 주시겠어요? 예, 요 본의 아니게 요 최근에 제가 관여하게 된 두 프로젝트가 있어요. 하나는 부전도서관 그 보존 철거 문제고요. 하나는 그저께 여기 본의 아니게 옥산 1구역 재개발 관련돼서 이렇게 토론을 하게 됐는데 부전도서관 같은 경우가 이런 케이스예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보존과 철거로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어요. 구청에서는 거기를 새로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부산시는 그래도 좀 남겨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시민들마다 의견이 달라요. 유재호 교수님하고도 같이 저희가 전문가 토론회도 한번 하고 일반 시민공청회 같은 것도 한번 했는데 저는 그런 제안을 했었어요. 사실은 기존에 있는 그 건물 그 학교 그대로 남겨놓고도 얼마든지 옆에 있는 주차장 부지에다가 원하는 것 지을 수 있습니다. 용적률이 어떻고 어떻게 보면 제3의 대안이죠. 근데요, 제 생각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토론회를 하면서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냐 그러면 거기가 최초의 1963년에 공공도서관이 만들어진 데가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이전에 1901년에 벌써 한성구락부라고 얘기하는 책 읽는 도서관 같은 형태가 거기 있었어요. 사람들은 100년 동안 그때는 서면이 도심도 아니었어요. 공장들 들어선다. 서면이라는 말은 수원부청의 서쪽에 있는 지역이라 그래서 서면이라고 이름 외곽이었죠. 공장들, 방지 공장들, 조선방지 이런 거 다 들어있는 그 사이에 도서관이 들어온 거예요. 옛날에 있었던 그때 왜 거기다가 도서관을 만들었을까요? 그 마음이 우리가 도시를 이해해야 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거슬러서 지금 2021년이에요. 지금은 여기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발전해서 거기다가 더 훌륭하고 더 높고 용적률 큰 도서관을 지어야 될까요? 저는 요새 특히 코로나 이후에 변화하는 세태를 보면 제 생각이 틀린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백화점들이 변했어요.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는 백화점이 전부 다 없어진다 그랬어요. 요새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뭐 이러는 시대에 무슨 백화점 같은 데가 필요하냐? 근데 지금 어떻게 변했냐 그러면요. 여의도에 있는 현대 그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건 파는 백화점이 아니라 식물원 같이 변했어요.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쾌적함을 느끼면서 물건을 가지고 와요. 시민들하고 토론회하면서 제가 서서히 깨달아가고 있는 게 이게 서면이 정말 장사가 잘 되는 곳을 만들려고 하더라도 옛날처럼 건물이 더 필요하고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한 것보다 오히려 더 우리에게 없는 것들을 거기다가 비워놓는 게 더 장사가 잘 되겠다. 옥산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이에요. 어저께 토론회하면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밤낮 옥산 1구역이 거기가 사적이잖아요. 임나 일본부설 해갖고 일본이 우리나라 지배한 적이 있대. 근데 이거를 뒤집은 게 거기서 나온 4세기에 나온 옷 때문에 그게 뒤집혀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돼서 거기가 사적으로 지정이 됐대요. 정말 중요한 곳이죠. 그리고 부산하면 동네 아니에요? 부산이라는 이름은 100년 전부터 이제 불리기 시작한 거고 그 이전은 다 동네였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지역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동네가 어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과연 한 번이라도 정말 구체적으로 거기에서 가면은 뭐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꿈을 꾸어본 적이 있어요. 재개발 지역이 지금 하나도 일어나고 있는 지금 동네에 가면 여러분은 정말 좋아요.
거기가 정말 역사의 숨결이 느껴지고 뭐 가슴이 뛰고 뭐 이렇습니까? 물론 고분군 위에 가면 그런 느낌을 조금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말로만 동네가 참 귀하고 사적이 귀하고 역사가 어떻고 이야기하지만 구체적으로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정말 좋은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보존을 하고 보존을 하지 않고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보존하려고 그래요? 그게 지금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물어야 될 첫 번째 질문은 보존해야 되느냐 철거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고 싶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겠냐, 그 질문들을 각자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방식대로 이야기를 내어놓고 남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러면 우리가 내 생각은 이렇고 네 생각은 이렇는데 같이 이거를 좀 공감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은 없을까? 그 공존의 시스템을 만드는 게 그게 공공성을 구현하는 거고 어떤 지역의 의미들을 갖고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설사 유적이 하나도 없어지더라도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남아있냐 그러면 우리가 다 함께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이런 결정을 했었지.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서 한 10년 후에는 후회하면서 더 돈 많이 들여서 복원할 수도 있어요.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내는 거, 그게 문화재건 아니면 문화유산이건 아니면 이름도 없는 작은 공간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너무 어떻게 보면 건축 비엔날레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아서 그거를 사실은 제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비엔날레가 해야 될 의무이자 고마운 부분이고, 그거로 말미암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뭔가 되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들이 이제부터는 생겨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아마 이 행사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제가 소회를 해서 돌아보면은 제가 이제 부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히 이제 부산 근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도 시작하고 연구도 시작한 게 지금부터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20년 전에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조차도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였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왜 일제강점기 때 거를 굳이 뭐 이렇게 얘기를 참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박물관이나 아니면 이런 그 당시에 남아 있었던 이런 걸 보존하자고 얘기했을 때 항상 공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공격받는 모습이 한 이제 2005년, 6년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서서히 그런 공격보다는 그게 어떤 문화재일까요? 라는 이제 관점으로 조금씩 바뀌었던 것 같고요. 2010년을 좀 지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여기에 이제 저처럼 이렇게 한편으로 보면 제 우군들이 좀 많이 생기셨어요. 이제는 그거 없앨라 그러면 왜 없앱니까? 이렇게 그거 좀 남겨보지요 라고 얘기하는 우군들이 이렇게 서서히 생겨났던 게 부산의 2010년이 아니었을까. 근데 한 2015년쯤 되니까 이때부터 이제 보존을 해야 되지요 라고 하면서 이게 갈라지더라고요, 생각들이. 한쪽에서는 이제 아까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것처럼 무조건 보존해야 된다. 근데 저는 이제 생각이 달라졌던 거죠. 이게 무조건 왜 보존을 해야 돼? 우리가 왜 가치도 모르면서 그 이름을 문화재로 붙여놓고 이걸 보존하고 또 미래에 대한 어떤 이런 어떻게 보면은 걸림돌로 자꾸 이렇게 작동하게 만들까라는 생각을 제가 한 2015년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2021년 이제 이번 기회를 맞아서 이거를 이제 조금 터닝 포인트로 가져가 보자라고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게 이게 갈라질 문제가 아니지 않냐. 우리가 다 같이 같은 시기에 같은 어떤 부산이라는 공간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많고 내가 틀렸고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공간에 대한 부분들은 다 같이 이제 얘기를 하고 그 생각들에 대한 얘기들을 공유를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내 주장이 맞다고 주장할 문제는 이제는 아니다라는 게 아마 이 2020년에 느끼는 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에 우리 김승환 대표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 올해 시작됐던 이 건축 비엔날레가 이런 어떤 도시의 문제, 건축의 문제를 풀어가는데 그 전환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드리면서 모든 행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세분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